It's looking pretty white out. 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실거주 의무,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많은 방송국에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부럽습니까? 워낙 바쁘시게 다니시는 것 같아서. 네. 자, 이제 오늘 현안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실거주 의무가 이제 3년 유예를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소위를 통과했으니까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 파장은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 의무는 전매 제한하고 패키지죠. 네. 전매 제한은 특정 기간 동안 이제 못 팔게 하는 규제인데,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예. 두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미계약이 나오고 하니까 예. 이제 좀 급했습니다. 풀어줬는데 패키지를 다 풀어주겠다.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차이가 있죠. 전매 제한은 정부 시행령으로. 그래서 2023년 작년 4월에 풀렸고요. 예. 실거주 의무는 국회 주택법 개정 예. 사항입니다. 안 풀렸죠. 야당에서 반대합니다. 투기 우려가 있다. 충분히 우려가 있을 수는 있죠. 이게 패키지로 다 풀어주면 아무래도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풀어줬는데 이제 이걸 믿고 계약하신 분들 여러 한 5만여 된다 그러죠? 예, 5만 세대 정도 됩니다. 4만 7천 세대, 4만 9천 세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잔금을 칠 때가 됐는데 이걸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팔지 못하는 거죠. 현재 이제 개정이 되겠지만 개정되기 전 법으로 본다면 입주 가능일 날로부터 90일 이내, 예. 90일 이내 실거주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들어가고요. 계약 자체는 무효로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니까 총선 앞두고 아마 여당이고 야당이고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표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폐지하기에는 아무래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니 네. 3년 유예하자. 3년 뒤로 좀 딜레이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급한 불만 끄자. 당장은 모르겠다라는 심리인데 저는 이 파장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보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할 수가 있으니 전세 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대단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들은 전세 매물들이 나오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두 번째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년 살았죠. 예. 세입자가 2년 살면 우리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2+2, 4년을 살아야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3년이잖아요. 예. 3년 후에는 입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실거주 의무를 또 거절해야 되겠죠.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럼 그때 가면 또 바꿔요? 아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때 되면 국회에서 또다시 그 전에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든요. 실거주 의무를 2+2 계약갱신 청구가 실거주 의무가 또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예. 집주인이 이제 내가 거주할 테니까 거절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진정성을 집주인이 입증하라. 집주인이 너가 입주하는지 안 하는지 세입자가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입주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사를 나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주인이 입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매물을 내놓고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3년 유예가 되고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타당한 사유가 되는 거고요.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한마디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3년 유예는 최악인 것 같고요. 차라리 4년 유예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어떤 답을 내줬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3년 유예를 하다 보니 결국 애꿎은 세입자들만 2년 살고 쫓겨나가 또 한 번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4년 못 살고 2년 살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집주인이 거주할 거니까는 나가라? 그렇죠. 2년 살고 2년 살고 내가 2년 더 살겠다 세입자가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 예, 내가 무슨 살겠다. 소리야. 내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3년 걸리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예. 세입자 입장에서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년 계약갱신 청구를 했고 집주인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2년 연장됐구나.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있는데
1년 살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3년 됐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입주를 해야 되네? 3년 유예됐네. 예. 내가 지금 입주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를 집주인이 받아줬기 때문에 집주인 과실이고요. 2년 차에 집주인이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반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매 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부가 정책 과실이라고 보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냐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네. 아니, 법상하고 령상을 동시에 우리가 폐지할 거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 법 개정을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한 것 같지 않거든요. 당연히 발표한 장관은 뭐 선거 나온다고 나가버리고. 당연히 노력하지 않았고요. 뭐가 잘못됐냐면 대한민국에는 거주의 자유가 있죠. 내가 내 집에 전세를 뭐 2년, 4년, 6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입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과거 집값 많이 올랐을 때, 급등했을 때 이제 급하게 나온 법이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매 제한이에요.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맞고요. 전매 제한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분양권을 팔 수 있다는 건데, 실소유자가 제가 무주택이면 이제 내 집 마련했습니다. 청약 통장을 통해서 당첨이 되고 분양을 받았는데 왜 분양권을 팔아야 될까요? 분양권을 팔아야 될 이유는 내가 이민을 가거나 지방에 직장이 발령이 나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아니면 요양으로 이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전매 제한을 허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소장님 말씀 이제 전매 제한을 허용했다는 거 자체가 부동산이 투기 상품화 되거나 그렇죠. 뭐 좋게 표현한다면 투자 상품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매 제한은 예외적일 때만 풀어주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는 맞는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면 풀어주는 게 맞고 전매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두 가지를 다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또 국회 법 개정 사항이니까 아마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왜 두 개를 다 풀어주냐. 차라리 전매 제한을 유지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자고 했으면 우리가 동의를 해줬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책 규제를 할 때 규제를 하든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할 때에는 그 파장 효과도 생각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 개정 사항을 국회와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어떤 합의점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요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하나의 관행이 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사실 국민들은 1년을 기다려줬는데 기껏 나온 게 3년 유예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도 없고요. 차라리 4년으로 하든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소장님 또 그거보다도 더 지금 우려되는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뭐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렸던 농업진흥구역대 땅도 규제 완화를 하겠다. 게다가 또 군사보호구역까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뭐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미래 세대들의 어떤 녹색권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야?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식량 안보라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뭐 필요 없는 것은 해제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각 이게 다 해당 부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이 공론화를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자, 그린벨트 하나만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자, 그린벨트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도지사에게 30만 제곱미터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끔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끔 규제 해제를 해줬잖아요. 이 상황에서 또 중앙정부가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총선 대비용 정치적인 이슈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하 당사자들은 표를 그린벨트 해제에 보내줄 건데 정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니까 아마 4월 총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이제 두 가지 명분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앞서서 반대 명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보존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그린벨트나 이제 절대 농지가 이제 지방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방에 뭐 땅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사유재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니까 저도 이제 몇 번 연락을 받았는데 예. 우리 부모님 땅 이제 좀 땅값 오르느냐, 팔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선 앞두고 이분들의 아픈 부분을 좀 해소해주자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죠. 뭐 지자체장 권한을 좀 많이 줘서 쉽게 풀어줄 수도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논란이 지방 소멸이잖아요. 예. 결국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또 산업단지 같은 또 그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좀 풀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우리나라가 가장 치열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은 인구도 부족하지만 어떤 산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집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비용의 증가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수도권으로 집중해 갖고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구할 수 있고. 네. 근데 이거를 푼다 그러면 지방 소멸이 대응이 되나요? 이거 풀어서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사실 예. 지방 소멸은 문제도 아니죠.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젊은 친구들이 지방에 많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뭐 공장 지을 수 있는 땅만 많이 만든다 그래서 공장 아무도 안 짓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이거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제 투명된 문제고요. 사실 지방 소멸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만 예. 생겨서 될 문제는 아니고 출산율 문제, 또 결혼 문제, 주택 주거 문제, 모든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예. 해결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유치도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혼인, 출산으로 연결이 되고 예. 이렇게 좀 패키지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후속 조치 또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지자체장에게 시도지사에게 한 100만 제곱미터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리고 그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더 주겠다 그러면은 이 그린벨트 남아나겠습니까? 좀 우려되는데. 네네. 또 농지. 네. 또 모처럼 이제 농지에 관련돼서 뭐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이제 또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러시아 전쟁 이후에 어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있는 식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자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농지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물론 이제 농지로서의 기능을 이룬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거는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훼손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는 좀 특례법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핵심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네. 좀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 네.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일부분이 뭐 절대 농지나 그린벨트가 있을 때는 패키지로 풀어주는 게 맞는데 이건 사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총선에서 이렇게 해서 표를 받으려고 했는데 총선에서 표를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이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그런 있는 것도 있겠네요. 충분히 반대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 총선은 총선이고 사실은 필요하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좀 좀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도 반영을 해서 이게, 신중히 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정돼야 될 내용은 아닌데 네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뭐 신생아론도 나와갖고 뭐 신생아론에 대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지금 주택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뭐 비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극적인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리가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주택 진짜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영향을 주죠. 투자 심리 좀 위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정부에서 총선 앞두고 나올 카드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또 신생아 나올 게 있을까요? 특례로 나왔고요. 네. GTX 나왔고요. 그린벨트 풀어주고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 남은 게 이제 금리 인하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금리 인하되면 미국에서 한 차례 인하될 때 한국은행에서 한 차례 인하될 때 아마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서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대세 상승, 우리가 말하는 대세 상승은 이제 바닥을 찍고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 그동안 2021년까지 상승한 집값 인플레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금리가 뭐 0.25, 0.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만한 저금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2% 이하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2% 이하 내려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는 상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 몇 번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한 3번 내려도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잘해야 한 번 정도 저는 인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미국하고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뭐 2024년 올해 시장은 크게 뭐 폭등할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들도 아직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살짝 반등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장년층으로 대비되는 2030 세대들의 주택을 어떻게 올해 구입을 해요, 말아요? 2030 같은 경우는 저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두를 물론 필요가 없다. 좋은 기회가 있다. 뉴홈이라든지 주변 시세에 대비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단지들은 공격적으로 좀 청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급매물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많이 조정된 급매물이라면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해도 되는데 2021년처럼 우리 불안한 마음 지금 안 사면 다시 또 폭등하지 않을까? 그런 조조함, 조급한 마음 때문에 영끌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서두르지는 말자. 지금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느덧 뭐 열띤 토론을 벌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